투자 비중은 30에서 40%. 계산해 보면 300만 원대 월급 인분이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40만 원, 42만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내년이다. 혹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또 우려가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저런 변수가 나타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우 무서워. 그리고 도망갈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매달 30% 투자하던 것을 그때는 좀 뭐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한 100% 투자를 한다든지 요런 전략을 가져가면은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김경필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매달 42만 원씩 이 통장에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있어요. 네. 이 통장을 뭘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떤 뭐 최근에 뭐 ISA 계좌라든지 또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는 IMA 계좌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정 통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투자를 시간으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간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한 3년 이내에 돈 쓸 일이 있다. 네. 3년 안에 나 결혼할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차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집을 살 수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투자. 최근에 이제 뭐 나스닥 S&P 500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올해는 또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뭔가 뭐 예를 들면 S&P 500 나스닥이나 또는 뭐 코스피의 여러 자산들을 추종하는 그런 ETF를 그 저축처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내가 3년 안에 이렇게 자금 계획이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이런 데다가 넣어놨다가 2026년도에 물론 자산시장이 좋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순간적인 조정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투자 비중을 조금 나눠 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소득 300, 350 또는 400, 450 또는 500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내가 안 쓰고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럼 제가 그냥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면 300만 원은 한 40%. 네. 그다음에 한 400, 500은 45에서 50%. 5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진짜 절반 정도는 지금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축 금액이 예를 들면 300만 원 버는 분은 120, 350 버는 분은 한 160, 450 버는 분은 225, 500만 원 버는 분들은 적어도 250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중에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3년 이내에 내가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럴 때 투자 비중은 30에서 40%. 요 정도만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그거대로 나온 금액이 이제 계산해 보면 300만 원대 월급 인분이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40만 원, 42만 원이면 1년에 얼마가 되는 거냐면 5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뭐 코스피에 투자를 하시는지 아니면 미장에 뭐 나스닥이나 S&P 500에 투자하시는지 아니면 뭐 배당주에 투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끔 이 정도는 그 투자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가 돈을 넣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내년도에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은 2025년 종가가 2026년 종가보다는 26년 종가가 25년 종가보다는 위에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내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가지 조금 떠오르는 변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미국의 시장이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고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으로 금리를 어떻게든 좀 더 낮추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시장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중간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올해 12월에 판결이 나올지 내년 1월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연방 대법원이 지금 트럼프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는 사실 막 판사들을 겁박도 하고 만약에 이게 막 무효 판결 나온다 그러면 뭐 파괴적 결과가 미국에 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빡을 하고 있는데,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AI한테 이거 무효 판결 날 것 같아? 적법 판결 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AI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말고 그냥 하나로만 얘기해봐. 이러고 이제 딱 얘기했더니 무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무효가 나온다면은 관세가 일단 상호관세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지는 거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스타일상
가만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보복 조치로 네. 상호관세가 아닌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동원해서 시장을 또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제재들을 또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시장이 순간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예측하겠지만은 지금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고용 자료나 물가 자료가 한 몇 달 안 나왔는데 내년 초에 뚜껑 열어보면은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고 물가 지표도 안 좋아져서 혹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렇게 됐을 때 또 나스닥 S&P 500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뭐 금리 올린다고 뭐 얼마나 올리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엔화에 대한 약세를 우려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또 우려가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이런 변수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복병처럼 나타날 때 자, 이렇게 30% 투자 비중으로 저축을 하다가 자, 저런 변수가 나타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우 무서워. 그리고 도망갈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매달 30% 투자하던 것을 그때는 좀 뭐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한 100% 저축을 투자를 한다든지 요런 전략을 가져가면은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급 300만 원이신 분들은 40% 정도 저축해야 되니까 이제 120인데 네. 120 중에서 80은 현금, 그다음에 40은 이제 그 투자를 해라. 주식을 하다가 이제 계속 쌓이다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급락이 와서 급락이 10% 왔다. 20% 빠졌다. 그럼 120을 다 하는 거죠, 그달은. 120 다 넣고 모아놓은 건요. 그렇죠. 모아놓은 거는. 모아놓은 것 같은 경우는 모아놓은 건 어쨌든 뭐 놔둘까요? 계속 가지고 가야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페이스가 이러잖아요. 떨어지면 살게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들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복병들 시장을 순간적으로 좀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흔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역사적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는 오래됐지만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뭐 관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충격이지 이게 장을 끌어내릴 소재는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장이 꺾일 소재라는 거는 AI의 문제가 생겨야 꺾이는 건데 네. AI의 문제는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뚜껑 열어봤을 때 뭐 그닥 AI가 막 거품이었네 문제가 있었네 거짓말이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이런 내용은 아직은 나타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아니고서는 순간적으로만 조정을 받을 거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조금 투자 비중을 순간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그런 일이 시장에 터지면 그렇죠. 막 미국이 망할 것처럼 막 또 언론에서 또 얘기를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가? 이렇게 괜히 또 넣었다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정의 진원지가 뭐 AI가 문제였더라. 뭐 이런 거라면 또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외생 변수 그러니까 뭐 관세라든지. 관세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저는 경기 침체 우려는 미국이 지금 이번에 금리를 0.25% 낮췄지만은 내년에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게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고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은 금리 인하할 빌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리 좀 염두에 두셨다가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은 2026년 말에는 조금 그래도 올해 26년 투자도 내가 나쁘진 않았네 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냥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아예 안할 상승세가 수는 있으니까 내가 보수적으로 하다가 한번 조정받을 때 좀 목돈을 넣는 식으로 하면은 연말에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그러니까 이제 것이다. 떨어지면 살게요라고 하는 분도 이해는 되는데 떨어지면 살게요도 좋지만 본인 페이스대로 300만 원 정도를 버시는 분도 40, 50만 원 정도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사야지. 네. 우리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160km의 패스트볼을 치려면은 좀 이렇게 연습 스윙을 좀 하고 있어야 그게 스윙이 되지. 가만히 있다가 저 타석에 나가면 칠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몸 푸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공감되는 게 아예 안 투자하고 있다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또 그게 또 공포가 와서 또 맞아요. 갑자기 목돈 넣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떨어지면 짜증난다. 내가 사고는 있는데, 야, 너무 비싸게 계속 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사던 분이면, 그 다음에 싸지면, 싸졌네라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떨어지면 살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몸이 안 풀려 있어서 투자도, 연습 스윙을 하다가 타석에 들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그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돈 모으는 분들을 이제 얘기도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급여가 상승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물가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저축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 저축률을 지정을 딱 해가지고 그 네.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주거비 떼고 보험 떼고 뭐 식비 떼면 이제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정 저축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부일남 TV에 나와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뭐 영상 굉장히 고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맞아요. 직장인들의 연령별 저축률을 딱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지금 사회초년생이니까 저축률이 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거든요. 사회초년생일수록 저축률이 높아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장님, 차장님들은 저축률이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아니 부장님, 차장님 저보다 월급 2배 타는데 그분들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축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죠. 저축의 골든타임이 뭐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요. 그 시간에 안 하면 그렇죠.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네. 그 저축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 저축의 골든타임이 언제냐면 경제활동 시작하고 20년, 결혼하고 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15년 이상은 저축을 못 한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15년 지나면 저축을 한 푼도 못 한다. 오히려 결혼하고 내가 나이 먹고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연봉 많이 타는데요. 많이 타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15년쯤 지나면 집에 한 13살, 3살, 4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네. 집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한 1m 70 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이 그 돈을 갖다가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300만 원일 때는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니잖아요. 그냥 뭐 진짜 독한 맘 먹으면 150만 원,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근데 내가 500, 600, 700 타면 과연 200, 300 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경제활동 5년 차까지는 40, 50%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5년, 10년 차까지는 한 40%, 30%는 해야 된다. 이런 저축의 체력이 초반에 유지가 돼줘야 그 다음에 그나마 뭐 차장, 부장 달았을 때 그래도 뭐 한 2, 300 그래도 뭐 저축할 수 있고 저축 안 하면 주담대 이자라도 낼 수 있는 거죠. 주담대 이자를 낸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요즘 이렇게 제가 강연 같은 걸 가보면 20, 30대 네. 분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듣는데 한쪽에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누구냐? 다 시니어들인데 시니어들은 자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저축합시다, 투자합시다 이러면 다들 그냥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주담대만 내고 있지. 여 주변에서 뭐 코스피가 얼마 올랐다, 나스닥이 얼마 올랐다 그러면 마음에 포모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한 푼도 못 하는 거예요. 주담대에 묶여가지고. 근데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담대도 결국은 거기에 뭐 200만 원 지금 이자 내고 있다. 그게 집이 올라주면은 그게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오르면은 그게 월세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집이 또 안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인의 연령별 저축률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게 경제활동 기간이 짧을수록 높고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한 5년 차 정도면은 한 4, 50% 저축을 해야 된다. 5년 차 미만이면. 근데 지금 5년 차 미만인데 한 20%뭐 15% 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런 그렇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네. 되냐면 그 다음에 급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잘 보시면 급여가 올라가면 내가 10% 20%밖에 저축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어서 나는 지금 월급이 300, 400밖에 안 돼서 지금 10% 20%밖에 못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400, 500 되면 그때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은 먹어요. 그런데 400, 500으로 올라서면은 400, 500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이 빨리 늘어납니까? 소비가 빨리 늘어납니까?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빨리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는 당연히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고 돼 있죠. 소득이 올라가면은 뭐 바로 밥이라는 게 뭐 돈 많이 번다고 하루 뭐 10개 먹는 거 아니니까 돈 많이 벌면은 돈이 더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상 그 1,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그거는 뭐 몇 천을 버는 분 얘기고 1,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이게 소득이 올라가도 소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붙들어 매지 않는 한은 절대로 저축을 늘리기라는 거는 대단한 결심을 하기 전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걸 누리던 거를 빼앗기는 너무 쉽지 않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20, 3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처음에 나한테 저축의 체력을 한 3, 40%, 4, 50%.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4, 50%.
뭐 부모님하고 독립해 있다 그래도 한 40% 정도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그 시기에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소비의 퀄리티를 좀 높여간다는 생각으로 처음엔 아예 그냥 맞아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낮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하셔야 된다. 사람이 이게 네. 늘려가는 맛이 있잖아요. 사실 신혼부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혼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한 500을 타. 그러면 뭐 최근에 너무 물가가 높으니까 500 그러면 저 둘이 버는데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게 공무원이다 그러면 또 공무원 부부들 중에는 네. 500만 원이면은 또 이렇게 그죠? 적은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워낙 또 이렇게 급여가 낮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두 부부가 무슨 생각하냐면 여보 우리는 지금 아직 집도 없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니까 우리가 500 벌면은 우리 둘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250 그러니까 50%는 딱 저축을 해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생활에 딱 들어가면 250을 저축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달에 부모님 칠순이야. 그러니까 네. 그게 딱 그게 250 여보 우린 당분간은 지금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당분간은 뭐 주식 투자보다는 일단 250이라도 적금을 들읍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달에 아버님이 칠순이면 일단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안 되겠네 그러면 조금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고 좀 합시다. 그럼 이제 몇 달 지나가요. 그럼 네. 이제 지나가고 나서 여보 이제 우리 250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하려고 딱 그랬는데 여보 근데 우리 다음 달에 연차 밀린 거 모아갖고 일본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럼 그러네. 일단 그러면 그거는 좀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게 낫겠어. 이제 이렇게 지금 등장했던 이벤트나 여행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계절 지출이잖아요. 네. 계절 지출이라는 거는 특정한 달에만 나가는 거죠. 특정한 달에만 나가는데 그 특정한 달에 나가는 이벤트가 매달 있어요, 사실은. 네. 계절 지출을 5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 500만 원 정도는 계절 지출 통장에다가 모아라. 그럼 얼마예요? 42만 원을 월 모으면은 500이 되잖아요. 네. 그럼 42만 원씩 그 계절 지출 통장에 돈을 모아서 이제 뭐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벤트는 거기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250을 먼저 월급 탔을 때 저축을 해야 된다. 네. 250만 원을 딱 적금을 들었다가 중간에 깨면은 이건 은행한테 미안하다. 은행의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기적인 지출도 중요하지만 이 비정기적인 지출을 계절 지출을 따로 관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저축을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훨씬 더 아끼고 살아나야 그래야 이 예비비도 결국에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냥 평상시 할 거 다 하고 다 했는데 또 비정기 지출도 쓰겠다. 그러면 저축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살아보려는 사람. 그다음에 먼저 쓰고 혹시 남으면 양심상 저축하자. 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럼 누가 돈을 모으게 되는지는 거의 불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죠. 저축을 포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네요, 네. 진짜. 제일 쉬운 게 야, 저축이에요. 남들도 다 안 하고 있어. 뭐 네. 나만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핑계 대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